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이제 3살 배기가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것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늘 새벽에 일찍 나와 혼자 반죽을 하고 빵을 구우면서 이 썰만 방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듣기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팔자가 기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겪으시고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좋은 쪽으로는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문득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저는 특이하게도 시골 출신입니다. 그것도 섬이 고향이죠. 제 고향인 섬은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그런 섬이 있었어? 할 정도로 작은 곳입니다. 전라도 앞 다도해라고 불리는 그 바다 앞에 있는 작은 섬이 제 고향입니다. 저는 늘 바다를 바라보며 산과 들을 뛰놀며 자랐죠. 그곳에서 초등학교로 다니다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는 육지에 있는 읍내로 나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살던 섬에는 중학교가 없기도 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와 제 오빠에게 더 공부를 시키기 위해 읍내에도 집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공부에 흥미도 수실도 없었어요. 제 오빠는 섬에서는 물론 읍내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소재여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말입니다. 반면 저는 차라리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았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열린 분이시라 그럼 네 적성을 찾으라고 격려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제과제빵을 배우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배우며 열심히 살던 그 시기에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으로 식자재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재료 주문과 재고 파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배달을 오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여겼네요. 하지만 한 2년 정도 얼굴을 보다 보니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만 물어오다가 나중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상도 훤칠하고 그런대로 성실한 청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둘 다 고향이 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제주도 출신이었거든요. 뭐랄까, 그때부터 갑자기 친근감이 확 느껴졌달까요? 그 사람도 제가 섬 출신이라는 걸 알자마자 곧바로 더 친절해지더니 바로 주말에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계기로 확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섬이다 보니 공통 관심사도 많았고 서로 이야기가 정말 잘 통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혼자 일을 한다고 몇 년 동안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외로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그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주도를 떠나와 작은 유통회사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성공하려는 꿈을 꾸고는 있었지만 일은 고되고 마음은 외로운 상태였을 테죠.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해가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위해주고 주말에는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는 평범한 연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러더군요. 나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 하는 일이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자. 저는 처음에는 못 간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막 일을 거의 다 익혀서 제대로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이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따라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에게도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일한 연차도 좀 되었으니 좀만 버티면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점포도 열 수 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자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이더군요. 부모님이 말릴 때 오지 말았어야 한다며 제주도로 다시 가야만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돌아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민박과 식당을 이어받아 하면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더 나아지고 시간도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했네요. 그는 그러면서 제게 프로포즈까지 하는 겁니다. 자신은 저를 두고는 절대로 못 간다고 말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따라 제주도로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같이 내려가서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자고 저를 설득하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 어리고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그만 사랑을 택해버렸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러 처음 제주도로 내려갔던 때가 생각나네요. 남자친구의 말대로라면 시부모님이 되실 분은 꽤 큰 규모의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 집에 딸린 쪽방이 민박의 전부였고 어머니는 매일매일 물질을 하시고 아버지는 작은 고깃배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덜렁 갑자기 우리가 내려가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 두 분도 처음에는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콩깍지가 한창 껴있던 그때에도 진짜 제 앞날이 막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고 마는 성격이었거든요. 이왕 결혼을 하고 여기 내려와서 살기로 결심을 한 이상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의 이런 결혼을 반기지 않으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죠. 거기에 남편이 될 사람의 직장도 변변치 않았으니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들어눕기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하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결혼식 날 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죠. 이제 엄마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우리는 제주도로 내려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부모님 집 근처에 깨끗한 빌라를 얻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조금 모아놓은 돈과 제가 모아두었던 돈, 그리고 시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셔서 그래도 깨끗한 집에서 신혼을 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남편은 생각보다도 너무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월급도 너무 적었고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돈을 모을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을 따지더라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친정에 조금 손을 벌려야 했죠. 그렇다고 시댁이라고 별반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여유자금이 있거나 저희 집을 마련해 주실 형편은 아니셨네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잘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뒤 시부모님은 곧바로 근처에 상가를 얻어서 작은 횟집을 열었습니다. 그곳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경치가 좋아서 그런 데로 운영이 잘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시아버지가 작은 배도 가지고 계시고 평생을 낚시와 고기잡이를 하셨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가셔서 잡아오는 횟감들로
그럭저럭 운영할 수 있었죠. 거기에 시어머니 역시 매일 새벽같이 물질을 하셔서 가게에서 팔 물건들을 잡아오고 오후에는 두 분이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그 가게에 딸린 작은 건물을 민박으로 개조해서 민박집을 운영했네요. 결혼한 첫 해에는 장사 준비를 하고 일을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 지쳐 쓰러지는 생활을 반복했죠. 제가 일하던 제과점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일을 했기에 저는 힘든 일에는 이력이 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식당과 민박집을 운영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더군요. 게다가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니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해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지만 저는 친정에 가보지도 못했네요. 명절에 손님도 늘어나는데 이런 형편에 친정에 가려 하는 날에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 역시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말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잠깐이라도 가봐야 하지 않냐는 저의 말에 남편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막 문 열어서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데 지금 어디 가겠다는 거야?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명절 연휴에는 안 돼. 명절 연휴 끝나고 얘기하자. 그때 좀 한가해지면 가면 되잖아. 안 그래도 생각보다 장사도 안 돼서 심란해 죽겠는데 진짜 눈치가 없냐? 하지만 저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조금 한가해진 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런 깡촌 섬마을로 뭘 간다는 거야? 장사하는데 좀 집중 좀 하자. 너는 철이 없는 거냐? 제발 친정 소리 좀 그만해. 그때는 저도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 그 먼 곳까지 언제 갔다 언제 오려 그러니? 결혼한 첫 해라 부모님이 섭섭해 하시겠지만 말씀 잘 드려라. 이렇게 식당이며 뭐며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니들이 전부 자리 비우면 우리 둘이 이거 못한다. 다음에 가면 안 되겠니? 이러는 통에 저는 결국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해해 주시더군요. 속상해하는 어머니는 자신이 달래겠다면서 제게 전화로 이러셨습니다.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원래 처음 한두 해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매달려야 될까 말까 한 거야. 그러니 네가 이해해라. 엄마는 내가 잘 다독일 테니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히 열심히 일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 못할 게 없을 거다. 나는 우리 딸 믿는다. 그렇게 첫 명절을 보내고 그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뜻밖에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도 너무 바쁘고 자리를 잡지 못한 터라 아이는 조금 이따 가지려고 계획했지만 그렇게 찾아온 생명을 저는 소중히 품었죠. 하지만 임신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안 좋다. 배는 절대 더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또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어 힘들어서 저 역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도 저는 제주도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친정부모님이 잠깐 오셔서 얼굴을 본 것 외에는 부모님 얼굴도 뵐 수가 없었죠.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못 보낸다, 아기 감기 걸린다, 가게가 너무 바쁘다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남편은 길을 쓰고 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분하고 서러웠지만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가 고집을 피우지도 못했고요. 게다가 식당이면 민박도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만 하셨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가게 운영에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회를 뜨는 일도 다른 음식을 만드는 일도 심지어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서투르기만 했습니다. 관광객들 역시 늙은 노부부가 운영하는 허름한 가게보다는 전문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제가 아무리 전문 요리사를 고용하자 적어도 반찬이나 음식을 하는 참모 아주머니라도 데려오자 말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만 했습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월급은 누구 돈으로 주게? 그 사람들 월급이 한두 푼인 줄 알아? 그까짓 반찬 몇 개 만들고 회 좀 뜨는 거 가지고 몇백만 원씩 쓸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네가 반찬도 좀 더 맛있게 만들고 해봐. 왜 집에서 이렇게 애만 보고 날로 먹으려고만 하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날로 먹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어제도 오후에 가게 가서 반찬 만들고 손님까지 다 받았어. 애 업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는 당신도 민박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가게 와서 일 좀 해. 당신이야말로 회 뜨는 거라도 배워오든가. 야, 민박집에 사장님이 없으면 어쩌라고. 손님 왔는데 사람 없어서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는 원래 요리하던 사람이잖아. 그까짓 걸 못해서 요리사 운운하는 거야?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진짜 왜 그렇게 게을러? 아, 진짜 짜증나네. 게으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아마 그날 저녁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일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대로 성실하다 생각했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났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나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고 놀고 싶으면 꼭 놀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가게가 아무리 바쁘고 시부모님이 아무리 쩔쩔매고 있더라도 그 인간은 민박을 핑계로 절대 들여다보지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밥 먹을 시간에만 맞춰서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는 밥 먹은 자리 하나 치우는 법 없이 가버리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렇다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도 않아 민박에 왔던 손님 중에는 당 청결 상태로 항의를 하거나 심지어는 들어온 지 몇 시간 만에 나가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다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을 욕하고 불평만 하더군요. 아니, 그렇게 깨끗하게 자고 싶으면 비싼 돈 내고 호텔을 가든가. 고작 이런 데서 자는 주제에 바라는 건 많아가지고. 아, 짜증나. 별 진상들이 다 오네. 재수없게. 제가 몇 번 이야기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무슨 소리야. 당신 저번에 손님 나가고 방 청소기로 꼼꼼하게 밀긴 했어? 이불도 한 번 쓴 건 다 세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하고.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으면 당연히 싫은 거 아니야? 대체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오히려 화만 냈습니다. 시끄러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원래 이런 숙소는 적당히 더럽고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야. 민박이 뭐 특급 호텔인 줄 알아? 그렇게 맘에 안 들면 네가 청소하든가. 짜증나게. 나 낚시나 갔다 올 테니 잘난 네가 청소나 좀 해놔. 이렇게 매번 싸움으로 번지게 되니 결국 싸우다 지친 제가 민박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민박이 운영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어린 아기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서 고기잡이 가신 시부모님을 대신해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시부모님이 돌아오시면 함께 가게 일을 하다가 틈틈이 민박으로 가서 청소를 하는 그런 나날들을 저는 보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정신없고 힘들기만 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이라는 인간은 낚시를 가야겠다며 훌쩍 낚싯대를 챙겨서는 이틀이고 3일이고 집을 비우기도 하고 오늘은 장사할 기분이 아니라며 등산을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몰린 손님에 너무 바빠서 죽을 것 같은 날, 잠시 약이라도 봐달라고 뛰어가면 방에 누워 핸드폰을 붙잡고 있거나 날씨가 너무 좋다며 마당에서 훌쩍훌쩍 커피를 마시고 있기도 했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을 뿐이었죠. 시부모님조차 이런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절게 일어섰어요. 방에 가서 애기랑 눈이라도 붙이고 오느라. 민박 청소는 우리가 좀 하고 오마. 지금 손님도 없을 시간이니까. 좀 쉬어야지 너도. 하지만 어디 노인들이 청소하는 것과 젊은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이 같나요? 그나마 시부모님들이 위해 주시는 것을 위안 삼아 저는 또 바보처럼 우직하게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도 아니었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에 비해 식당의 수는 많았습니다. 민박이며 숙소도 많은 편이었죠. 그들과 경쟁하기에 우리의 가게는 경쟁력이 한참 모자랐습니다. 주변 식당들보다 특별히 음식 맛이 뛰어나지도 가격이 저렴하지도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건 민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최신 시설이나 최고급 침구, 멋진 인테리어를 갖춘 숙소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우리 숙소는 그 어떤 특색도 장점도 없는 곳이었죠.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친절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은 늘 건방진 태도로 손님들에게 무례하게 굴기 일쑤였어요. 거기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손님들과는 싸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느새 우리 민박은 시설도 별로고 불친절한 데다가 불결한 곳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네요. 요즘은 인터넷에 후기를 작성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한번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내가 친구라도 바꿔보자, 가격을 좀 낮추자 해도 매일매일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하루 이틀만 자고 갈 사람들인데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 야, 너는 돈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넌 왜 이렇게 돈을 아낄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생각만 하냐?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낄 게 있고 아끼면 안 되는 게 있지. 이건 투자잖아. 당신은 여기 있던 사람들 후기도 아니고 좋은 말이 하나도 없잖아. 이걸 좀 바꿔야 장사가 되던지 할 거 아니야. 매일 앉아서 돈만 아낀다고 장사가 잘 돼? 하지만 그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모르는 거야. 하긴 촌구석 섬에서 자랐으니 뭘 알겠니? 이런 유명한 관광지에서는 굳이 사람들 비비 안 맞춰도 된다고. 지들이 밥 없고 밥 먹을 곳 없으면 결국 와야죠. 어떨 거야? 안 그래? 돈 들여서 꾸며봐야 호텔처럼 반값을 받을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받는 게 제일 돈 아끼는 거야. 이 모질이야. 저도 하루는 참다 폭발해 버렸습니다. 모질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촌구석? 이런 촌구석 섬에서 자란 거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당신이야말로 돈 한 푼 아끼자고 제대로 장사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차라리 벽에다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도라로방과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눈앞에 있는 한 푼을 아끼자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는 신경도 안 쓰는 이기적이고 게으르기까지 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에게서 생활비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다고 해도 저는 아이를 키워야 했고 이것저것 드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장사가 안 된다,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를 바꾸고 낚싯대를 사고 철마다 동창들과 등산도 다니며 할 건 다 하고 다녔습니다. 틈틈이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나온 수입을 제 손에 쥐어주었지만 그걸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가끔 친정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제 모든 경력을 포기하고 제주도로 온 것도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민밤에 청소하던 저는 청소를 마치고 남편이 사무실 겸으로 쓰고 있던 곳을 지나다가 낯선 낚싯대를 발견했습니다.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남편이 그 사이에 새로 구입한 것 같았죠. 무심결에 새로 산 낚싯대를 살피던 저는 남편이 미처 떼지 못한 가격표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가격표를 쳐다봤어요. 세상에. 저는 낚싯대가 그냥 단돈 몇만 원 아니면 비싸야 10여만 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무려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제야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낚싯대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가격을 찾아보았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낚싯대가 수두룩하더군요. 저는 맥이 탁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대체 나는 뭔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로 들어온 남편이 저를 보더니 살짝 놀라는 눈치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쥐고 있던 낚싯대를 확 낚아챘습니다. 이거 그렇게 다루면 안 돼. 이게 얼마짜린 줄. 거기 가지 말라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싸늘하게 노려보았어요.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희망이며 용기 같은 것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이 한마디만 할 수 있었죠. 나 집에 갔다 와야겠어.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나랑 애기랑 비행기랑 예약해 당장. 알았어? 그 인간도 지은 죄가 있는 걸 아는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꼭 껴안고 밤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네요. 친정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시부모님께 간단히 사정을 말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장으로 가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좀 사서 돌아왔죠.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으로 가는 거라 기분이 좀 나아지더군요. 우리 아이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아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뜬 눈으로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 친정으로 떠나는 날 아침, 남편은 저와 아이를 공항으로 태워다 준다며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별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택시를 타고 간다고 했지만 굳이 아침부터 온 걸 보니 아무래도 저희의 사이가 이상하다고 느낀 시어머니가 등더미로 보낸 것 같았어요. 차에 실을 짐을 현관에 내놓고 아이 옷을 입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짐을 실으러 갔던 남편이 갑자기 쾅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다시피 하며 돌아온 것이었죠. 녹이 등등한 얼굴로 그 인간은 작은 스티로폼 상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이거 뭐야? 너 무슨 돈으로 이렇게 비싼 걸 사? 이게 진짜 당장 한 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 이런 걸 사? 안 그래도 이사가다 했어.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다 했더니 너 이제껏 이렇게 돈을 빼돌렸냐? 어? 저는 기가 차서 그 인간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게 과연 인간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었어요. 빼돌려? 야, 네가 준 돈이 있어야 빼돌리지. 돈을 받은 적도 없는데 빼돌리긴 뭘 빼돌려. 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되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금고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지. 이런 거 사는 거 보면 손을 댔네 댔어. 야, 이 갈치 세트 얼마야? 너 무슨 돈으로 이런 거 샀어? 이 특상품을.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밤새 뒤척이며 쉽게 내리지 못하던 결정을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순간이 말이죠.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거 어머니가 나 처음 친정 간다고 챙겨주신 거야. 어제 고깃배에 특별히 부탁해서 특상품으로만 골라서 챙겨주셨어.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보든가. 비켜, 비행기 시간 늦겠어. 나는 택시 타고 갈게. 하지만 뒤이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비행기? 이 판국의 끝까지 친정을 가겠다고. 야, 너 못 가, 알어? 내가 방금 비행기 취소했거든. 됐어. 엄마가 준 거든 아니든 우리 집에서 땡전 한 푼 들고 갈 생각하지 마. 이런 게 있으면 장사를 해서 한 푼 더 벌 생각을 못할 망정. 어이가 없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잠시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우리가 싸우는 소리 때문에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아이 때문이라도 참아야 했죠. 알았어. 그럼 여기서 먼지 한 톨까지 다 끌어안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가줄 테니까. 저는 그 길로 현관을 뛰쳐나와 곧바로 택시를 타고 고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때 제 심정은 말로 다 못할 겁니다. 정말 잘 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만 나올 뿐이었어요. 그렇게 간신히 제주공항에 도착해 저는 아빠가 예약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네요. 공항에는 아빠와 엄마가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짐가방 하나도 없이 울면서 아이 손을 잡고 나온 저를 저희 부모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품에 안겨서 눈물만 펑펑 흘렸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하지만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등을 다독여 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뭐가 미안해. 이렇게 건강히 돌아오면 됐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의 괜찮다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버지 역시 제 딸아이를 번쩍 들어 품에 꼭 껴안으시며 이러셨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도 하면서 사는 거야.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손녀. 내가 네 얼굴 보니까 살 것 같다. 이 할아버지랑 마트 갈까?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과자 사줄까? 응? 아이는 낯선 안경에 겁을 먹었다가 이내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피웠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우선 집으로 향했죠. 저는 그때까지 꺼놓았던 핸드폰을 내버려 두었다가 집에 도착한 뒤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러자 득달같이 전화가 울려대더군요. 남편이라는 인간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나 지금 공항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가면 어떡해? 지금 집이야? 내가 갈게. 만나서 이야기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려면 얼굴을 한번 보기는 해야 했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정리하려면 만나기는 해야지. 올라와, 기다릴 테니. 그러자 그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화낸 건 미안해. 그래도 애를 생각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그냥 전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기다렸죠. 그렇게 서너 시간이 지났을까. 다급하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인간이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그 인간이 헉헉대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게 가져갈 생각도 말라던 갈치 세트가 들려 있었고요. 참 무슨 만나더군요. 오려고 생각만 했다면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올 수 있었던 곳을 이 인간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생이별을 한 채 있었다니. 화가 나다 못해 제 자신이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화 풀어, 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저는 그 인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갈치 상자를 낚아채어 내던져버렸죠. 화? 오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이제 우린 끝이야. 아마 이야기 듣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린 이제 끝이니까 가게랑 집도 다 정리하고 이번 달까지 다 빼. 알았어?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아빠가 나오셨죠. 그리고 그 인간을 보더니 모기등등한 얼굴로 버럭 고함을 치셨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당장 꺼지지 못해. 너까지 걸 믿고 금쪽 같은 내 딸이 맡겼던 내가 바보였지. 우리 딸은 자네랑 끝이야. 그러니 그렇게 알고 당장 내려가서 정리하게. 이야기 들었겠지만 자네가 아는 그 가게 전부 우리 명의로 된 거니까 당장 빼게. 그리고 이거나 가지고 썩 꺼져. 아버지가 남편의 얼굴에 대고 던진 것은 이혼 서류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과 민박집은 전부 아버지 명의로 된 것이었죠. 처음 결혼할 때 실에게 너무 재산이 없고 남편 또한 딱히 기술도 재산도 없었던 터라 제가 친정부모님에게 빌어서 돈을 빌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남편과 사업을 시작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시부모님이 아시게 되자 시부모님이 제발 이걸 아들 모르게 하면 안 되겠냐고 제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 주눅들면서 살게 하기는 싫다면서 일단 우리들이 준 돈으로 식당과 민박집을 사놓고 열심히 일해서 얼른 갚는다고 말이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어른들은 그럴 수 있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신 빚을 갚기 전에는 모든 명의를 본인의 앞으로 해놓겠다는 조건을 다셨던 것이죠. 그때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이해는 잘 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현명하신 건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아버지는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일단 시댁에서 마련해준 것처럼 하고 네 남편이 너한테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지켜봐. 변함없이 위해주고 열심히 일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명의는 안 바꿔줄 거야. 그러니 잘 보고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엄마 아빠는 언제든 네 편이니까. 알겠지? 이후 남편이 제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참 좋았으련만 결혼 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 거지는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때문에 결국 저는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어리바져 있는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어리석은 놈.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밀어줬는데 지 복도 모르고. 썩 꺼져. 다시는 니놈 얼굴 보기 싫다. 나중에 법정에서 연락이 갈 테니 그때나 꼬박꼬박 나와. 그 인간은 그제야 현관 앞에서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며 용서를 빌더군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진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껏 그렇게나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던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됐어. 얼른 나가. 우리 아빠가 용서해도 내가 널 용서 못해. 가서 저 갈치나 구워 먹고 낚싯대 들고 놀러나 다녀.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울며불며 난리를 치는 그 인간을 간신히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도 난리를 치는 통에 경찰까지 불러야 했죠. 그리고 차근차근 제 결혼 생활을 정리해 나갔네요. 사실 남편이 깡촌 시골 선마을 출신이라 무시했던 저희 아버지는 그 섬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섬에서만 하셨지만 사업 수완이 좋으셨던 터라 점점 확장하셔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업을 키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기 위해 읍내로 나오신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식업을 하시고 그 부산물을 이용한 대형 식당도 함께 운영하시는 중입니다. 그 식당의 사장님은 우리 어머니시고요. 저는 일부러 저희 부모님의 사업 규모를 남편에게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일부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척을 했죠. 우리 집이 부자인 걸 알면 분명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와는 다르게 공부를 잘했던 제 오빠는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잔소리를 좀 듣긴 했지만 제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주 뒤에 제주도로 직접 내려가 저희 집과 가게 그리고 민박을 전부 정리하고 올라오셨습니다. 시부모님도 만났는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아빠에게 죄송하다며 그저 조용히 용서를 구할 뿐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철없는 아들은 자기들이 단속할 테니 제게 부디 건강하고 가끔 손녀만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겠다면서요. 전 남편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아들 쓰며 화를 내다가 결국 시아버지에게 끌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결국 못 볼 것까지 보시고 번잡스러운 일까지 하셔야 했던 아빠에게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상가에 가기를 차려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사업 때문에 아빠는 서울과 지방을 번갈아 가시며 생활하고 계시는 터라 엄마가 아예 올라와 제 아이를 키워주시기로 하셨죠. 같은 상가 건물에는 오빠의 변호사 사무실도 있어서 이제야 집에 돌아온 실감이 납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잡느라 힘이 들었지만 정신없이 바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어쩌면 약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잡생각을 할 틈이 없었거든요. 서류 정리는 대충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빠는 네 자료도 탈탈 긁어 받아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냥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그 집 사정 뻔히 아는데 그나마 있는 시부모님의 작은 집 하나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인간은 이혼하는 기간 내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며 매달리다가 안 되니까 폭언을 하고 제게 위협까지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부모님은 예전처럼 고깃배를 운영하고 물질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전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결국 그것마저 전부 다 말아먹고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다시 육지로 건너와 전에 일하던 곳으로 찾아갔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때도 성실하지 않았고 불평이 많아서 사장님에게 찍혀서 결국 해고당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자리를 많이 잡아 디저트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일찍 준비한 디저트가 오후도 되기 전에 전부 팔리는 날도 많아요. 그럼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아기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부쩍 커서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고집도 생겨서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생활하는 중에서도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옛 생각이 떠오르면 속상하고 우울하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자신이 한심하고 또 후회가 되죠.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지나간 것은 지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요. 아프고 시린 기억이지만 이제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제 돌아보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건강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 불행했던 과거나 과거의 일로 후회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제 뒤는 그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뒤는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세요. 그 앞날이 물론 매일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에만 매달려 생채기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보람찰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웃으며 옛날을 돌이켜보는 날도 있겠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